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편을 갈랐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편 가르기보다 나는 더 치밀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40%는 아주 굳건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60%가 왜 분노하겠어요? 바로 공정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공정, 다 어긋나버린 어떤 제자리의 역할, 박근혜 정부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가는 거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송유관 자체를 어긋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86년 이후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체제를 어긋나게 했다, 부서지게 했다, 박살내버렸다. 내로남불은 반드시 지지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몇 년의 기간을 거쳐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학습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흐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선택하게 하는 것, 총선이 또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거든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이라고 하는 조건은 2024년 총선까지는 바뀌지 않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의석으로 독주를 할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지난 국회 때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다가 말고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선거법 개혁을 분쇄시켜버렸는데 저는 그 대가를 지금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자기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나. 자기 진영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를 하려고 너무 애를 썼고 상대의 진영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깊은 밑바닥에 어떤 종류의 도덕적 우월감? 이런 걸 지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한 진영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과하게 방어하지 않았나.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뭐라고 평가를 못하겠는, 그런가 하면은 IT 기술 같은 것들이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우리 삶을 곧 바꿀 것 같은데 별로 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들, 기획들 이런 거를 보여줬으면 싶은데 임기응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전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훨씬 큰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면 요란할 겁니다. 또 다른 적폐청산 바람이 불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막지 못할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을 무조건 좋다고는 보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민주주의 원리를 깨버리고 국가적인 엄청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정치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어떤 요구를 듣더라도 하긴 해야 된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마 김오수 총장은 자질을 지킬 거예요. 그분이 물러날 뿐도 아니고 어떤 상식이란 틀, 공정이란 잣대로 들여다보게 되면 정치보복이다, 그런 잣대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범죄 혐의가 있었음에도 그걸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판단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미리 이것을 정치보복이다 내지는 뭐 이제 적폐청산이다 이런 범주로 해서 어떤 정치적 논란으로 이끌어갈 이유는 없다. 검찰 권력에 대해서도 뭐 시민사회가 견제할 수 있고 의회 권력이 견제할 수도 있고, 이전 정부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라든가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검증이 가능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불가능하게 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 투쟁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요. 공정한 잣대로 다원화된 어떤 주체들이 검증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이 우선은 공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검찰권을 사용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180여 석 되는 민주당의 의석과 절반을 넘는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할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자고요. 중도층들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적폐청산했더니 아이고 내 월급이 올라갔네, 적폐청산했더니 나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적폐청산을 꺼내들고 나간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얘기가 당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날아오는 청구서는 복수의 청구서일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수사해라. 끝까지 수사해서 저 사람을 교도소 앞까지 밀어 넣어라. 당신에게 표를 줬던 거는 그 사람을 교도소 문까지 보내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배신하지 마라. 이런 청구서를 낼 거고, 그게 아마 신임 대통령의 첫 번째 실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청구서에 대해서요 좀 의연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정들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고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청구서를 내가 화끈하게
결재를 해야겠다. 그게 그 순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매우 복잡하게 꼬일 거고 법대로 하겠다라면서 마치 재량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재량이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 대선 전국에서 유력 정당과 주자들이 유권자들이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더 키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때 했던 발언을 보면 관여 안 한다 이렇게 후보 입으로 해야죠 돼야죠, 그러니까 예약 타이머를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인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통합 얘기를 하고 정치 보복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캐릭터 자체가 적폐청산주의자예요. 과거에도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정치 보복이라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 보복이 뭐 문제야 라고 들리는 그런 말을 해버린 정치인이란 말이죠. 정치 지형이 누가 이기든 팽팽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당하는 쪽에서도 막 반격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넉넉하죠.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한쪽에서 수사를 당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서초동 집회 같은 일이 진영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후보들 지금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국정 어젠다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 말을 돌리거나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아직도 한 70%가량은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대중의 그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두 분을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게 그분들의 어떤 퍼스널리티하고도 상관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 대선을 너무 벼락치기처럼 치르고 이 후보들의 됨됨이에서부터 그 후보들의 비전을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믿을 만큼 약속을 받았는지 그런 걸 못 받은 채로 되게 떠밀려가지고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는 한국 정치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 된 것도 저는 하나의 힌트라고 봐요. 뭐 역대 대통령들과 그 주변이 불행했다거나 2번 연속으로 한 정당이 집권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에서 추진하던 것들이 쉽게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합의가 지속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결론도 바뀌고 심지어는 진실도 바뀌는 그런 의미에서 87년 체제 혹은 육공화국으로 표현해왔던 정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 양강 체제가 결국에 이런 막대한 비호감 속에서 겨우겨우 지탱시켜가지고 이번 선거까지는 가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선 과정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치르면 안 되겠다. 의원 내각제로 가든 뭐 다른 종류의 대통령제를 가든 지금의 87년 헌법에 약간의 귀결이지 않나. 한국 사회의 실패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치제도의 실패가 분명히 하나 있고 이번에 목도를 한 것 같습니다.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고요. 어디까지가 된다를 먼저 구분하는 게 전 협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선이 그어지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협치를 하는 거죠. 60%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뭔지를 서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좀 먼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재명 후보 당선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시끄럽기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 구성원들의 긴장도가 있어요. 그럼 모든 이런 심판의 기운이 2024년 선거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승리에 도취돼서 자 샴페인을 마시면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하게 될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통합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문제가 다르다고 봐요. 통합의 정치,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여러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약을 안 지킬 겁니까? 아무리 인재를 끌어모아 본들 갑자기 자본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 리가 있습니까? 그럴 일 만무하잖아요. 예를 인재들을 이념과 정책과 상관없이 다 끌어모으겠다고 한 표현은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협치를 할 리가 만무하죠. 국민의힘은 모르겠죠.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민주당에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또 도움을 받으려 할 것이고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다른 쪽의 진영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그게 통합의 정치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사람 빼가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있었던 여당 되면은 야당 의원 빼오기, 이거의 연장에 불과한 거죠. 그게 당 간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밑으로 개별 접촉해가지고 빼오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거는 공작 정치에 불과한 거죠. 제도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연립정치, 연합정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만 빼오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정치적 파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진영도 수습이 안 돼요. 민주당, 국민의힘은 자기 진영끼리도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승자 쪽도 파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당내 암투부터 시작해서 엄청 강한 내부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이미 양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직후에 보여줬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수습이 안 되는 정당이 어떻게 무슨 다른 당하고 더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정당 내부에서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 이것만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국의 정당의 문제는 협치도 안 되지만 그 전에 갈등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대선에도 그렇지만은 얼핏 보면은 양쪽에서 강한 공약을 질러가지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공약이 불분명한 언사로 모든 사람을 다 대변할 것처럼 정책도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의 표밭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항상 이게 버릇처럼 유력 정치인, 유력 정당들은 1대1 구도, 50대 50 구도로 만들려고 해요. 내가 적을 키워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크려면 적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쫙 끌고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거대 양당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협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정책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구감하게 되지 않았나.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공약들이 비슷했단 말입니다.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협치보다는 선거 공약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이상 이것을 중심에 놓고 협치를 한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있지도 않은 진영화, 있지도 않은 이념화, 이런 작업들이, 이런 색들이 다 빠져야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걸 이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나? 전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 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스스로의 갈라치기를 위한 자칭 진보, 자칭 보수가 있는 것 같고 본인들 기득권을 재생산하기 위한 너무 속보이는 꼼수이지 않나. 이제 그 싸움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주요 대선 주자들 모두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아요. 결국에는 청와대보다는 내각, 국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 정부가 구성이 된다? 전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징계 개편을 하든 뭘 하든 이 협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의힘 정부를 오롯이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100% 아마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다. 우리 정치판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않았고 따라서 언제든 서로 이합집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2024년 총선은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나 정도 빼고는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잡든 못 잡든 간에 그렇게 절제를 해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을 좀 비켜나가는 것이 방법일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권을 한들 국회의석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은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그 다음 총선에서 여당 쪽에다가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런 유권자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의 바람직한 관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양쪽에서 다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책임 총리제는 그냥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드릴게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책임 총리제는 당장에 시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회는 총리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만든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도 이 국회를 통해서 총리가 추천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뽑진 않았거든요. 그럼 2024년 총선 전까지는 적어도 국회 추천 총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여당, 정당은 존중돼야 된다. 여당이 직접적으로 내각을 짜고 하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대로만 하면 돼요. 헌법대로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책임 총리제를 이미 정하고 있어요. 총리가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 제청권 그리고 해임 건의권, 이걸 제대로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다수당에서 총리를 내야 한다는 내각 책임제를 접목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제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사실은 기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통령이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해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수당의 동의를 받는 책임 총리제, 이것만 제대로 구현을 해도 됩니다. 또 하나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점은 찬성을 해요. 이 5년 단임제는 한 3년이 지나면 시작되는 레임덕을 어느 대통령도 감당하지 못한다. 제 스스로가 586 세대이니만큼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제적인 청산 작업이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내지는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586이 빨리 퇴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의 세대교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아무도 안 따라오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아직은 그들이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게 더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금 섣불리 짐작하긴 어렵죠. 하지만 반목형 정치에 국민들이 질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메꿀 다른 형태의 정치인들을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게 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공언하신 제3정치 세력을 키우도록 하겠다, 위성정당 두지 않겠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죠. 적절한 세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586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도매금으로 칠 수는 없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를 하고 또 그만큼 많이 공부도 하고 도민의식을 보여준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알았을 때 아주 편하게 떠났습니다. 정치판에 더 기웃거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남아있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또 돌아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죠. 지금 70년대생 정치인들이 포스트 86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87학번에서 87년생으로 뛰어넘어 버릴 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조차도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 뛰어넘을 거다. 그리고 다음 정부 들어서서 여야 정당들이 청년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릴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청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거니와, 어느 세대든 간에 유권자들이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정치인들 썩 신뢰하지 않습니다. 버니 샌더스, 영국의 제레미 코빈, 이런 정치인들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정치인인데 할아버지들이에요. 메르켈도 나이가 많고. 청년 공천 이런 거 유행이니까 기성세대가 그냥 이렇게 간택하듯이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공천 좀 늘려주는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다. 우리 문민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했던 것은 바로 자질 문제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치란 직업이 바로 미래를 설계하는 직업이에요. 두 번째, 대통령은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의 경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두 어젠다가 충돌했을 때 어느 쪽에 더 힘을 쏟은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해야 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만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사를 구분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용인술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바로 그 용인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용인술이 뛰어나다는 그런 통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수위원장입니다. 인수위원장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측근, 이재명의 7인회라고 불리는, 혹은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그건 뭐 더 볼 그림이 없겠죠.
인수위 과정에서 굉장히 설익은 정책들을 초반부터 마구 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내가 정책의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거 인정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국정 비전을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치러진 선거가 끝나면은 전임자가 했던 거는 뭐든지 다 폐기하고 전임자가 안 했던 걸로만 하려는 이런 기조를 잡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나랑 진영이 달랐다고 해서 과거 정부 정책을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될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시든 간에 나는 이제 대통령이고 내가 여기서 이겼다. 이제 5년간은 나와 내 정당의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날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